다 같이 한번 가을엔 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가을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인제라 뚝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정리를 하고 2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처음에 제가 러시아 형식주의의 주요한 문학 기법인 낯설게 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물이긴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의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인의 중요한 자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체게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 칠레를 해서 저기 북부 라틴 아메리카까지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삶이 바뀐 이 9개월의 여행이 체게바라를 혁명가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또 롤 모델로 새로운 도전 정신의 아이콘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진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과 쪼개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부분을 벗어나서 자꾸 새로운 면을 자꾸 잘라봐야 새로운 그 사물의 새로운 면이 보인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거꾸로 하늘 보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늘을 보았을 때 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인들이 여행을 통해서 성장하고 여행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시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온 후로 적었던 신작 시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평균 몸무게, 거기 그 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균 몸무게 이복규. 아디스아바바 메트로 광장에 어린 남매가 전자식 저울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춥니다. 하염없이 녹아내리는 눈사람처럼 눈물을 머금고 앉아있다. 몸무게를 재는데 얼마냐고 물으니 1kg 한국어로 7원이라고 한다.
나는 어릴 때 은색으로 된 1원짜리 구리구리 5원짜리를 사용하였다. 5원짜리로 과자도 사 먹었고 버스 요금을 낼 때도 5원짜리를 사용하곤 했다. 그때의 나를 본 마음이 서늘하였다. 햇볕에 그을린 손, 하루 종일 학교도 가지 않고 얼마나 아플까. 생글생글 웃어주는 남자의 나이를 물으니 10살이란다. 나는 가방을 맨 채 한 번 재고, 가방을 벗고 한 번 재고, 신발을 벗고 한 번 재고, 잠바를 벗고 한 번 재고, 남자아이를 안고 한 번 재고, 오비를 주었다. 오비를 주고 걸어가다가 그 아이 몸무게를 계산하니 20kg이 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검색하니 한국 기준 5.5세, 6세 평균 몸무게가 20kg이 넘었다. 여기까지가 평균 몸무게에 대한 시입니다. 뭐 이제 한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고, 근데 불과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처럼 못 사는구나. 또 저보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든 가운데에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넉넉한 곳에 있다가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안 되는 삶을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는데 1비러는 너무 적은 돈이어서 2불러 5번을 쟀습니다. 옷을 벗고 재고 신발도 벗고 계속 그 반복법으로 좀 사용을 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 선크림 선크림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크림 선크림 이복규 후광만한 엉덩이 수박만한 가슴 볶은 원두색 피부 아가씨가 차이나라고 묻는다. 코리아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소말리아나 수단 사람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곱슬머리를 꼬아놓은 머리가 흔들리고 붉은 털을 드러내며 웃는다. 화로의 송진 연기가 몸을 감싸며 세레나의 콧대가 끓고 있다. 사람 주위에는 꽃들이 뿌려져 있다. 손톱이 유난히 붉은 손. 한 모금 입에 넣으니 맛있냐고 묻는다. 엄지척 내밀자 파파야처럼 웃고 망고처럼 부끄러워한다. 나도 아프리카처럼 웃고 에티오피아처럼 부끄러워하며 아디스 아바바처럼 어깨를 굽힌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20여일을 지날 쯤 마치 현지인처럼 피부가 변한다. 선크림을 발라도 선크림을 느낄 수 없다. 임종이란 그 사람이 어디서 오래 살았느냐의 결과이다. 네, 거의 제가 선크림을 바를 이유가 점점 없어져가는 선크림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하늘의 선크림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그 현지인들과 차이가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에서 오래 살았느냐의 결과지. 물론 태어날 때의 뭐 기본적인 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웃으라고 제가. 그다음 네, 그다음 모국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국어 이복규 한 달간 에티오피아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길에서 어린아이가 계속 운다. 엄마, 그 소리가 듣기도 좋다. 좀 더 울게 놔주세요. 보통 비행기 안에서 어린아이들 울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국 애가 계속 엄마 하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굳이 달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곳에 있다가 또 자기 그 고국으로 또
돌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또 다들 뭐 아시는 건데 좀 더 비행기 안에서의 있었던 예화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침착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에서 침착하기 이복규. 예전에 중국 베이징을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초록색 제복을 입은 공안이었다. 여기서도 하늘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으면 마음이 쿵쾅거린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때린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묵는 우자라 하우스로 가는 입구에는 초등생과 중등생으로 보이는 자매가 학교도 가지 않고 과일을 팔고 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초등생이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친 피부가 내게 걸렸다. 다음날 바디로션을 하나 사서 선물로 주었다.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또 그 로션을 도로 주었다. 내가 다시 주며 선물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어느 날은 토마토도 사고 어느 날은 바나나를 하나 샀다. 바나나 1kg에 30일로 900원이었다. 그 소녀는 외국인인 나에게 가격을 속이지도 않고 잔돈을 거슬러 주었다. 그래서 나는 고소한 것 같은 가자마자 익은 바나나를 골랐다. 숙소로 돌아와 바나나를 먹는데 한국에서 먹은 필리핀 바나나가 맛있었다. 침착하기 어려웠다. 그 어린 아이들이 파는 과일 중에서 제일 많이 상한 바나나를 매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또 싱싱한 거 팔라고 하고 제가 이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안 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너무 순박한 어린 아이들이 눈망울을 보면서 되게 오히려 제가 선물을 많이 받고 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신발을 밟히다 또 그런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발을 밟히다 이복규. 에티오피아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은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무작정 하수도의 물처럼 몰려든다. 아디스아바바의 잠자리도 먹거리도 비싸 목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자리도 변변사나 한 달에 5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길가에 천막을 친 노점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화덕에 불을 피워 오비로 잠자리 모자를 팔고 남자들은 운동화나 구두를 오비에 가져다준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현지 재래시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는 그 다음 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체 못 사니까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들도 많고 또 길거리에 이제 그 신발이 더러워지면 빨리 그 신발 닦는 소년들에게 가서 신발 닦을 욕심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지구 닦기를 한번 그 아이들에 대한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 닦기 이복규. 에서 들어오진 신발을 닦으러 갔다. 어린 형제들이 신발을 닦아주는 지나다니며 눈여겨보았던 그 집. 미소로 매듭을 풀고 신발끈을 비눗물에 씻어 햇볕에 말린다. 솔로 신발을 털고 슈퍼지를 물에 적셔 닦고 비눗물 천으로 다시 감는다. 흰 통을 들며 할 거냐고 묻길래 16살 아이 치고는 너무 작고 거친 손을 보며 물빛이 보여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 햇빛에 말린 끈을 다시 매는데 내가 하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그대로 두었다. 끈의 한쪽이 땅에 닿을까 한쪽도 틀게 메우고 한 구멍 메어나갔다. 동생은 구멍 찾기 쉽게 당겨주었다. 오비를 나시비를 받는 아이에게 서로 찬양하며 백비를 주었다. 주저하였다. 작은 성자에게 두 손을 놓고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니 지우가 살짝 긴장을 하였다.
한동안 지구와 신발만 보고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예. 근데 그 신발끈을 처음에 매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 멜 때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 끈이 바닥에 안 닿기 위해서 한쪽 끈을 입에 물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심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백비료를 주니까 그래 봐야 오비료 35원이니까 그래 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어서 길거리에 막 여기저기 구두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두통 들고 다니는 아이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 이게 결국 못 살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못 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구두통 하나를 들고 이제 매일 돈 벌러 나가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못 살 때 구두통이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돕는 또 하나의 생계 수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인제라 뚝스 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제라 뚝스 미국 포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코로나 현지 식당에 갔다. 그 청년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낡고 지저분한 옷들이 감싸고 있는 그 청년의 눈망울은 맑았다. 인제라 뚝스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홀깃홀깃 이방인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는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 영상이 우울한 목소리에 실려 식당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허들을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청년의 월급은 보통 한 달에 5만 원 남짓일 것이다. 5만 원을 받으면 방 하나와 고기 한 개 달린 2, 3만 원의 밥값을 내고 나면 1년에 넘게 모아야 좋은 핸드폰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었고 청년의 탁자 위에는 더운 김이 춤을 추고 큰 호원의 인제라에 맛있는 양념의 뚝스가 가득 놓였다. 혼자 먹기 전 그는 웃으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좀 드시겠냐는 손짓을 하며 권한다. 바로 8만원짜리 호텔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에티오피아는 1950년 한국 전쟁 때 6,037명의 희망을 보냈고 그중 123명이 죽고 530명이 부상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유지군도 우리나라에 보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을 한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중국 사람들이 거기 뭐 건설업자들이 좀 이제 많이 와가지고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저를 보면 중국인이냐고 묻거든요. 한국인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니까 매우 좋아하고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사실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에티오피아가 항상 아프리카에서 1순위입니다. 1순위고 뭐 코로나19 방역 물품도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참전했던 많은 그 에티오피아인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한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에 가면 한국전을 기리는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에도 가서 헌화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텔에 머물렀는데 하루에 8만 원짜리 호텔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호텔 가격이 세계에 다 공통적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한 일주일 있다가 도저히 그 호텔에 머물지 못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짜리 호텔을 옮겼어요. 더 싼데 양심에 질려가지고.
근데 이제 5만 원짜리도 못 머물겠는 거예요. 나중에 3만 원짜리로 점점 이제, 같아져. 네, 점점 이제 예,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이렇게 덜 미안한 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뭐 돈도 좀 아꼈지만 여하튼 좀 마음에 짐이 되어서 도저히 비싼 호텔은 머물지는 못하고 자꾸 옮겨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옮겨 다녔네요. 그 다음에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가 체퍼를 하루에 이제 현지 원두에다가 바로 현지에서 로스팅해서 바로 내려주는 커피를 한 달 내도록 아침, 점심, 저녁 막 계속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나서 제가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가 체퍼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가 체프 이곡균 생두를 로스팅할 때 입맛에 따라 신맛을 좋아하면 약하게 볶고 쓴맛을 좋아하면 강하게 볶아 원두를 만듭니다. 원두를 부드럽게 갈면 진한 맛이 납니다. 드립의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민하죠. 먼저 드리퍼와 종이 필터에 물을 붓고 데웁니다. 뭐든 예열이 필요하죠. 원두 가루를 넣은 다음 물을 붓고 뜸을 들입니다. 여인의 가슴처럼 부풀어 오르면 물을 흘립니다. 천천히 조용히 크리마가 보글보글 오르며 향기가 퍼집니다. 드리퍼의 종류에 따라 물을 붓는 방법에 따라 물을 흘리는 시간에 따라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달콤한 맛과 신맛과 과일 맛과 가볍고 중한 쓴맛 등의 다양한 맛이 어우러집니다.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죠. 브라질 산토스와 콜롬비아 수프레모, 엘살바도르, 산타니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탄자니아 키리만자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등 5세계의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다양한 맛을 브랜딩해놓은 베르베스트까지. 당신은 어떤 향과 맛을 좋아하나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땅의 기운과 그 사람들의 손길을 느끼면서 커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내 나를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원두를 갈고 냅니다. 꼭 커피 도시락까지 싸서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위해 그 집에서도 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한 달 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가체프를 로스팅하는 그 여인들의 검은 눈동자와 원두빛 살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테크마 잎을 알고 성진향을 피운 뒤 지역의 나에 원두를 끓여 나온 그 분나 향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미르병을 먹었던 하나는 여인의 손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아침 인사는 분나티테라르시우입니다. 네. 우리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사가 아침 인사가 커피 마셨니라는 인사. 그러니까 이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커피의 종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자존심이 매우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자기만의 언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또 커피도 무척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인사도 이렇게 커피를 마셨냐는 것이 아침 인사가 될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나 이러잖아 우리는. 원주민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커피 마시는 이야기. 숙녀 마셨니?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인도에서 느꼈던 시 한 편을 다 같이 한번 바라나시 겐지저 강가에서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나시 겐지스 강가에서 이복규 인도 아우랑가바드에서 바라나시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다시에서 버리는 플라스틱 병을 주워 하는 10살 남짓 소년을 만났다. 한 달가량은 빨지도 않은 옷 사이로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 바라나시 겐지저 강에서 형식가 떠나는 그 강물에 죄를 씻고 있는 할아버지의 미소에서 그 미면에서 죽음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건너갈 수 없는 나를 만났다. 아우랑가바드 옐로라 사수를 만들고 탑을 쌓아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사라진 불가족 천민 속공들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 그 조상과 그 할아버지들을 그 속공들을 버려두고 돌아왔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너의 세상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를 딸과 아내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에 오는 버스를 타고 정결한 음식을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 그 소년이 할아버지가 불가촉 천민들의 영혼의 인도의 공기와 함께 들어와 내 심장에 살아서 콩닥거렸다. 바라나시 겐지스 강물이 내 배에서 흐르고 있었다. 예, 너무 강렬해서 진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러시아 우스루리스크를 갔다 와서 쓴 시입니다. 우스루리스크 수입품 강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루리스크 수입품 강가에서 이복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아내가 수입품강이 우스에 젖어온다. 연해주 우스루리스크를 전하는 그 강에는 슬픔으로 숨죽이며 흐른다. 그가 명령을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쓸쓸히 떠나는 그는 수입품강에 그의 쓸모없는 육신을 돌려달라는 요원을 남겼다. 식민지를 남겨놓고 떠나는 자신이 무거워 저 강물처럼 낮게 흘러 기다리는 동해로 돌아갔다. 우스루리스크 수입품 강가를 떠도는 말에게서 그의 이름을 들었다. 이름을 잊어버린 그는 이 푸른 초원에서 눈물로 붓을 치고 또 치고 강물과 함께 흘러갔으리라. 고려인 역사 박물관에서 지나가는 역사를 설명하는 고려인 3세 어여쁜 푸른 눈동자 아가씨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3살 아이처럼 뜨끈뜨끈 한국말을 자랑스럽게 한다. 효서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기억이 번진다. 우리는 오래전 기다림이었지. 예, 그 우스루리스크에 가면 독립운동가 이상설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기 유해를 고국에 가져가지 말아달라. 여기서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서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충오비가 있습니다. 참 그 아픈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픈 역사를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고려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러시아에서도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박물관에는 이제 고려인 3세 거의 이제 러시아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하고는 눈빛도 다 조금씩 다르고 피부도 좀 달랐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는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조금 약간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인들이 가면
이제 그동안 고려인들이 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여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고 뜨듬뜨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어서 제가 쓴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수영장에서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제 뭐 저도 수영을 배운 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40대에 들면서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지 않은 걸 새롭게 이제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습도 받고 그렇게 수영을 이제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수영이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새로운 걸 통해서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물론 뭐 잘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수영장에서라는 시를 적은 것은 얼만큼 수영을 통해서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느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러면 새로운 느낌이 나온다는 걸 한번 이 시를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영장에서 이복규 침묵과 수다를 떤다. 물은 말하는 법이 없다. 말을 잃어버린 너를 다시 만난 것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 나비가 물속에서 날고 있다. 부드러운 너의 몸을 갈구하지만 만날 수는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나비로 태어날 수 있을까? 꽃들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만 반복하는 너의 입술이 뜨거워. 물 밖에서는 물이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는 물밖에 궁금하지 않아. 물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느낌이랄까? 물속에서 기다림이란 물 밖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 쏘는 나비들과 자유로운 날개짓, 하나의 빵. 입안에는 나비들의 소리가 섞여 있어. 제각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방들이 나를 기다려 하지만 몸이 퉁퉁 불도록 자유롭게 흔들리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난 아기처럼 웃고 있었어. 지상에서 만나는 햇빛도 바람도 모든 게 낯서 눈을 감았어. 나 사랑하고 있나 봐. 다시 살고 싶어졌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밖에서 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물 속에서 살다가 다시 나와 보니까 이게 새로운 세상 같은 거예요. 물 위에, 물 밖에서의 어떤 보는 세상이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행언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의 어떤 그 부드러움, 자유의 느낌이 그러니까 물 밖에서도 연장이 되는 같은 희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경험들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있다가 물 밖에 나오면 물 밖이 또 신기한 거죠. 네,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이 시들은 대부분 지금 미발표작이라서 아마 엄청난 대고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에 시집에서 보면 원시하고 너무 다른데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거친 시들이 돼서 사실 좀 죄송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태고가 거의 안 된 시. 뭐가 안 된 게 이 정도입니까? 왜 이 정도 안 되는? 초고의 느낌이라서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제를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 편지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고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 편지 고운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했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모르는 여자와 헤매인 여자, 외로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모르고 헤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낯선 곳에서 낯설게 두면 모르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헤매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로운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여자가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낯설게 할 때 아름다움이 더 샘솟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리 몇십 년을 산 부부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느낌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 또 낯선 모습, 또 어떤 성장하는 모습, 이런 관계들 속에서 부부의 관계도 더 새로워지고 또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이 친구를 그동안 몇십 년을 만나왔는데 이 친구가 머물러 있지 않구나. 새로운 변화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구나. 이 친구의 끝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의인데 많이 헤매시고 많이 모르는 여자가 되시고 많이 외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